암 걱정 없는 건강한 백세 인생을 보내는 법. 농민들의 무병장수를 위해 찾아온 오늘의 명의. 이석준 외과 전문입니다. 점점 높아지는 평균 수명.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텐데요. 이런 시간을 방해하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이름조차 무서운 암. 암의 예방법부터 치료법까지 암에 대한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이제 명의의 특급 강연이 시작됩니다. 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들 모이셨어요? 네. 근데 우리 어머님들 지금 머리 스타일을 보니까 같은 미용실 다니시는 거 맞죠? 네. 한 군데서만. 머리 스타일이 다 똑같으세요, 지금. 자, 바로 그럼 저의 친형 같은 우리 명의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외과 전문의 우리 이석준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형 빨리! 안녕하십니까. 예, 친형. 다시. 예, 외과 전문 이석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정말로 형제라고 해도 약간 믿을 것 같죠? 예, 좋습니다. 선생님, 혹시 오늘 어떠한 주제로 강연을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은 네. 그 여성암 1위, 네. 2위에 해당되는 잠시만요. 여성암 1위, 2위. 혹시 우리 여성암 1위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자궁암. 또 다른 어머니는? 유방암. 아, 혹시 여성암 1위가 갑상선암. 네. 혹시 정답이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아, 있었습니까? 다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답이 뭐죠? 예, 예. 여성암 1위는요, 네. 유방암입니다. 예, 이게 2016년 기준으로 네. 예전에는 갑상선암이 1위였는데 네. 이제는 여성암이 1위로 바뀌었고 이제 갑상선암이 2위로 내려앉았죠. 이 유방암 갑상선암은 수술을 내지는 적극적인 치료를 일찍 받으신다면 조기에 다 완치될 수 있는 그러한 병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유방암, 이 갑상선암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강연을 준비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 정말 기대가 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의 명품 강연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노인 3명 중 1명은 앓는다는 무서운 질환. 바로 암인데요. 암은 왜 발생하게 되는지 그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 암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조기 진단과 예방, 그리고 치료법까지 알아보는 명쾌한 강연 놓치지 마세요. 백세 인생 방해꾼, 암을 물리치는 법. 예전에 분들은 암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이전에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암으로 죽거나 뭐 이런 암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대개 이제 심혈관계, 뇌혈관계, 제일 많이 들어보신 게 뭐 중풍, 네. 풍 맞았다 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는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약이 좋아지고 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그런 심혈관계 질환은 더 이상은 이제 사망률 1위가 되지 않고요. 남녀 공이 이제는 암으로 사망하는 일이 제일 압도적으로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오늘의 주제인 암에 대해서 좀 연구를, 여러분들이 오늘 연구자예요, 다 연구를 하실 텐데 궁금하시잖아요. 암이 뭔가. 좀 지루하시더라도 제가 나름 재밌게 좀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예. 자, 먼저 우리 어르신들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냥 단순히 암이면 죽는 병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암은요 간단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변이를 일으키는 겁니다. 변이를 일으키는 거. DNA 변이 일으키는 우리 맨날 들어본 거 있잖아요. 발암물질. 아, 예. 여러분들 대표적인 발암물질 뭐예요? 담배. 담배요. 네. MC분 끊으셔야 돼요. 끊으셔야 돼요. 담배죠. 또 뭐 있을까요? 또 어르신들 많이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쵸? 술. 술 많습니다. 술. 밥은 내가 어머님 잘하시네. 맞습니다. 술이죠. 술도 이제 사실은 작년부터 WHO라는 기관에서 발암물질로 인정이 됐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약주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다 발암물질이에요.
그래서 이런 발암 물질들, 그다음에 방사선, 그 암을 일으키는 물질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또 우리 흔히들 아는 거 음식 태워서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런 거 전부 이제 발암 물질이죠. 자, 근데 이 암은 죽질 않아요. 되게 특이한 거죠. 모든 세포는 다 처음에 태어나면은 싹 죽게 돼 있어요. 하지만 세포는, 이 암세포는 죽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이제 세포가 DNA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원래대로 다 늙어 죽어야 될 세포들이 갑자기 변화를 일으켜서 마구마구 자랍니다. 마구마구. 약간 좀 수학적인 용어인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2개 늘어나면 2개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2개가 8개 되고 8개가 16개가 되고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근데 문제는 늘어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이제 자기 살 곳을 떠납니다. 자, 유방에 생겼던 것들은 뼈로 가기도 하고요, 폐로 가기도 하고, 간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죠. 여기 명이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전이가 됩니다. 전이. 얘네들 가만히 살고 있으면 착한 애들이죠. 그게 아니라 그 삶의 터전들을 다 야금야금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이가 무서운 거죠. 암은 정상세포가 변이를 일으켜 암세포로 발전하면서 생기는 증상인데요.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다르게 한 번 생기면 죽지 않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다른 장기로 이동해 전이와 손상을 일으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성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 바로 유방암과 갑상선암. 그중 갑상선암은 오랫동안 여성암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갑상선암의 예방과 치료법.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일 많이 걸리는 암이 위암이죠. 위암, 대장암, 뭐 폐암 이런 순으로 많고, 우리나라 여성분에 한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위는 유방암, 2위는 갑상선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갑상선암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갑상선은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갑상선 어디 있을까요? 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갑상선 알고 있죠. 아세요, 아버님? 아시네요. 아, 그래요? 그렇죠. 자, 요 목젖 물대 바로 밑에 나비 모양의 크기 5cm 정도의 기관이고요. 갑상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 속도에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은 적게 흘리게끔 해주고, 뭐 이런 신진대사 속도를 관여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체온 유지. 특히 겨울에 체온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거죠. 갑상선암은 그런 기능은 정상이지만 갑상선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포 변화가 있어서 암이 생기는 경우를 뜻합니다. 그럼 갑상선암의 원인이 뭘까요? 저 원인이 뭘까 말씀드려볼게요. 좀 어려운데 첫 번째 가장 큰 원인은 방사선 치료입니다. 방사선 치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방사선 치료를 받지 않죠. 주로 이제 암 환자분들이 많이 받는데, 이거는 명확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예전에 1980년대에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원전 사고 맞아요. 들어보셨나요? 네. 체르노빌 원전 사고. 그 원자력 발전소가 터져서 방사능이 그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그 동네를 다 뒤덮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동네인데요. 문제는 거기서 살았던 어렸을 때 살았던 소아 어린이들이 나중에 보니까 상당수가 갑상선 암에 걸린 거예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확실한 증거죠.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방사선 치료 안 받잖아요. 저도 방사선 치료 받아본 적 없고,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도 실제로 방사선 치료 받으신 적은 없을 거예요. 대개는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자연 방사선에서 노출돼도 그런 암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자연 방사선은 알 수가 없죠. 얼마나 그 방사선이 분출이 되는지도 알 수 없고, 정확한 사실은 없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가족력입니다. 사실 가족력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이야기입니다. 뭐냐? 자, 내 엄마가, 내 아빠가, 내 형제가 어떤 암에 걸리면 자기도 그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거예요. 여기가 가족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 가계도 조사를 해보면 정말 특이합니다. 엄마가 유방암이고, 이모도 유방암이고, 외할머니도 유방암이고, 이런 경우 많아요. 역시 갑상선암도 똑같습니다.
자기 형제중에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도 똑같이 갑상선 질환에 이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 중에 이제 식이요인이라고 하죠. 우리 먹는 거, 식생활에 있어서 갑상선암과 관계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미역국 아시죠? 네. 미역국, 해조류, 김 예. 이런 거에 대부분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이 요오드입니다. 근데 문제는 요오드 섭취가 떨어지면 이런 건 많이 안 드시면은 우리 몸에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는 수치가 계속 올라가요. 그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갑상선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갑상선암은 목 중앙에 위치한 내분비기관 부위에 암세포로 인한 혹이 생기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갑상선암의 원인으로는 자연 방사능이나 방사선 치료로 인한 노출, 가족력, 그리고 해조류에 포함된 요오드가 부족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들 저기 건강검진 하시죠? 건강검진 하시잖아요. 우리 건강검진을 왜 하냐면 뭐 당연히 고혈압 이런 거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검진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 바로 암검진이에요. 5대암이라고 하죠. 위암, 대장암, 여자 같은 경우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런 암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암들을 보는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갑상선암은 그 5대암 검진에 포함이 되질 않습니다. 사실 그냥 병원에 가시게 되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그냥 검사를 추가적으로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검진 센터를 이용하신다면은 그 갑상선암은 사실은 그냥 지나치기 너무 쉽습니다. 근데 대개 어떻게들 아시느냐? 증상이 있어요. 증상이 있어서 아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은 그럼 갑상선암 증상을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요? 갑상선암의 증상. 갑상선암이 가장 큰 증상이 뭘까요?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는 거? 오, 맞습니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오야. 그래요, 목소리가 잘 안 이렇게 나와요. 맞추시면 안 되는데. 진짜. 또 뭐가 있을까요? 또 피로. 오. 네, 피로할 수 있죠. 피로할 수 있고요. 또 여기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으니까. 아프기도 해요. 맞아요. 이게 너무 커지면 아파요. 자, 갑상선암의 증상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갑상선의 크기 증가. 갑상선암의 대표적 증상, 갑상선의 크기 증가. 갑상선의 크기 증가는 무슨 얘기냐면은 목이 커져요. 실제로 오신 분들 보면은 갑상선의 크기가 10cm가량 크신 분들도 간혹 있어요.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목에 혹이 이렇게 하고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목이 커져가지고 혹부리 영감처럼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또 설명을 드릴게요. 갑상선암의 두 번째 증상으로는 통증이 느껴집니다. 통증. 통증은 여기 목은 되게 조그매요. 생각보다. 공간이 작아요. 협소합니다. 근데 그 공간 안에서 갑상선이 커지면서 기관지도 누르고 기관지 바로 옆에 뭐가 있을까요? 식도라고 하죠. 우리 몸에 숨구멍, 밥구멍이 있습니다. 내려가는 기관들을 다 눌러버립니다. 어떻게 아프냐면 이물감이 느껴지듯이 또는 팽창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통증이 느껴지죠. 예. 근데 이 정도가 되면은 상당히 진행한 암입니다. 이 내려가면서 보면은 조금씩 약한 암들의 증상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거 있죠. 쉰 목소리 등의 목소리 변화. 이게 가장 큰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목젖이 보이죠? 목젖 보이죠? 만져보세요. 목젖 목젖을 옆으로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목소리가 이상하게 변합니다. 네네. 그죠? 이상하게 변하죠? 네, 이상하게 변하고 모두 있어요. 이상하게 변하고 있어요. 네. 마치 헬륨가스 마시는 것처럼. 네네. 그렇죠? 이게 떼면 정상이고. 사실 갑상선암 하면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 네. 뭐 가수들, 우리 MC 분들처럼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 제일 치명적이에요. 이분들한테. 왜냐하면 목소리가 변합니다. 특히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갑상선을 둘러싸고 있는 신경 중에 되돌이 후두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후두신경을 건드리고 암이 퍼져나가면은 목소리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허스키한 목소리를 변하게 되죠.
MC분 같은 경우는 목소리 굉장히 허스키하세요. 네. 또 조금. 맞습니다. 그래서 쉰 목소리는 이거는 안 좋은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움. 갑상선암의 또 다른 증상.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움. 좀 고급스럽게 얘기를 하면은 연하곤란이라고 하죠. 연하곤란.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관지 바로 옆에 뒤쪽으로 식도가 지나갑니다. 숨구멍, 밥구멍이라고 그랬죠. 밥이 지나가는 바로 옆에 갑상선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갑상선이 식도를 압박을 주고 기도에 압박을 주면은 밥을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연하곤란이 생깁니다.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죠. 또 증상, 다른 거로는 호흡곤란. 아까 이렇게 목 한번 눌러보셨을 때 목소리도 변하지만은 다들 숨 쉬는데 좀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호흡곤란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목 중앙에 혹 같은 덩어리. 제가 제일 먼저 환자분들을 보면은 목을 이렇게 만져봐요. 만져보면은 요 울 때 바로 밑에 여기 붉어져 나온 게 갑상선인데 일반적으로는 여러분이 만져서는 안 만져져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만져진다 그러면은 갑상선 암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갑상선암의 여러 증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갑상선의 크기가 커지거나 목 통증, 목소리 변화, 그리고 음식물을 삼키기 어렵다든지 호흡곤란과 함께 목에 혹 같은 덩어리가 만져진다면 갑상선암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 갑상선암을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갑상선암이 진단하는 방법은 첫 번째 갑상선 기능 검사, 혈액 검사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갑상선 초음파예요. 갑상선 초음파로 갑상선에 혹이 생기는 걸 갑상선 결절이라고 하는데요. 그 결절이 보이면 5에서 10%, 그 총 보이는 결절의 5에서 10%는 실제로 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갑상선을 보려면 초음파를 빨리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5에서 10%가 암일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적절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갑상선암에 진단이 되면 대개 하는 게 이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치료를 해야죠. 선생님, 언제 그건 저거를 수술해야 돼요? 빨리 수술하시는 게 좋죠. 그럼 내가 만약에 어떤 암을 진단받고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서 빨리 수술합시다 라고 하는 거는 아직 늦지 않았다예요. 아직 늦지 않았다. 왜냐하면은 다른 항암 화학요법이라든지 방사선 치료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치료들을 차치하고 수술적으로 절제를 먼저 한다라는 건 아직 기수가 낮다, 초기다, 조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게 경부 절제술. 여기다 절개선을 넣어서 갑상선을 완전히 제거하는 경부 제거술. 근데 물론 갑상선암 수술하게 되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또 쉰다든지 수술 자국이 남는다든지 또 고음 불가가 된다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있지요. 그래서 머뭇머뭇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치료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적절히 치료를 받으시면은 사실상 갑상선암은 생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갑상선암이 의심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진단과 빠른 치료인데요. 목젖 아래를 절개하여 종양 부위를 절제하는 경부 절제술로 갑상선암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유방암, 우리 어머님들만 관심이 있기도 한데 유방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그 젊어서 여자분들이 많지? 나이 먹으면 그런 거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유방암은 잠깐 뭐 가기 전에 한번 설명드리면 유방암의 제일 원인은 여성 호르몬이에요. 근데 그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임신, 출산, 모유 수유. 그래서 사실은 젊은 여성 유방암이 많아지는 이유는 결혼을 안 해서, 출산을 안 해서, 모유 수유를 안 해서 이런 원인이 있고요. 제가 오늘 어머님들께 말씀드릴 또 하나는 폐경 후의 유방암은 사실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에 유방암 환자가 2만 명씩 생기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꽤 많아요. 최근 들어 발병률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또 하나의 암, 바로 유방암인데요. 고령의 노인들도 위협하는 유방암,
원인과 예방법을 알아봅니다. 여성암 발병률 1위 유방암. 자, 유방은 어디 있을까요? 가슴이요. 그쵸? 네. 여기 있습니다. 우리 엄마들 가슴다리 있잖아요. 그죠? 가슴 다 있잖아요. 요만큼. 이게 가슴입니다. 자, 유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크게 여기 보시면은 요 핑크색으로 보이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유선 조직, 유방 실질이라고 하고 유선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뭐냐면 여자들은 요 유선 조직이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저도 뚱뚱해서 가슴이 꽤 크죠? 상당히 가슴이 큽니다. 네. 우리 MC 분도 네, 저도 큽니다. 상당히 크죠? 네. 하지만 우리는 이 분홍색 유선 조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없습니다. 자, 문제는 유방암은 이 유선 조직 안에서만 생겨요. 유선 조직은 무슨 역할을 하냐? 우리 몸에 젖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모유를 만들어내는 역할. 젖을 만들어내고 저장했다가 젖꼭지로 나가게 되는 요게 바로 엄마의 상징 젖입니다. 여기에 암이 생기는 게 안타깝죠. 유방암은 주로 여성들에게 발생하는 악성 질환 중 하나인데요. 젖을 분비하는 유선 조직과 유관세포의 악성 종양이 발생하는 암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던 유방암의 원인, 아까 설명드린 뭘까요? 유방암의 원인. 호르몬. 그렇죠. 우와, 여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입니다. 여성 호르몬과 관계된 게 이제 여성의 난소가 얼마만큼 활동하는 기간이 중요하죠. 난소가 막 시작한다. 난소가 막 활동을 시작한다. 그게 뭘까요? 맨스. 우리 그렇죠. 어머니 고급 용어 쓰셨습니다. 맨스라는 고급 용어 쓰셨습니다. 맨스요? 맨스. 존경합니다. 빤스는 제가 빤스는 들어봤는데 맨스는 제가 처음 들어보고. 빤스. 맨스가 월급이 여자. 그런 게 있어요? 예, 생리 월경을 이제 맨스라고 하죠. 그게 그렇죠. 그렇죠. 그 생리 기간이 길면 길수록 즉 생리를 했다는 얘기는 여성 호르몬이 이제 빵 터졌다라는 거거든요. 여성 호르몬 노출이 길면 길수록 유방암에 노출될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폐경이 너무 늦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환갑인데 아직 생리 안 돼요. 그런 분들일수록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이 노출되잖아요. 그러면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남자도 걸릴까요? 저도 지금 그게 궁금했거든요. 남자 걸릴까요? 예. 유방암? 과연 남자가 유방암에 걸리는 경우도 있을까요? 선생님의 강연을 들었을 때는 예. 절대 안 걸린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요. 있어요. 있어요? 아까 유선이 없으면 안 된다고 안 걸린다고 그러죠? 남자도 유선이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남자도 걸려요? 네. 남자라도 젖꼭지 없나요? 다 있잖아요. 젖꼭지 있죠? 모유가 안 나올 뿐이죠. 젖꼭지가 있고 마침 유선 조직이 있으면은 걸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흔치 않은 질환이고요. 그러면은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폐경되고 나서 뭐 드시죠?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가끔씩 그 폐경 후에 여성분들 어머님들이 오셔서 저한테 그래요. 산숨이 나온다고 폐경 후에. 그리고 밤만 되면 열이 오르락내리락. 땀이 났다 안 났다 막 그런데요. 폐경 후 증상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그때 드시는 약이 여성 호르몬제죠. 근데 문제는 여성 호르몬제를 드시면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거죠. 자, 또 다른 원인은 자, 여러분 폐경이 되면 난소에서는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잖아요. 지방세포, 살에서 분비가 돼요. 근데 그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유방암에 걸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폐경 후에 살이 찌면은 유방암에 걸릴 수 있다. 놀라운 사실이죠. 유방암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이른 초경과 늦은 폐경, 폐경 후 호르몬 복용, 그리고 비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게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많이 하시는 거는 이제 자가 검진 들어보셨나요? 만지는 거. 그렇죠. 우리 어머님들은 이제 다 폐경이 되셨을 테니까 자, 손을 이렇게 한번 올려보실까요? 이렇게 머리에 올려보실까요? 할아버님 어르신 하시는 게 네네. 좋아요. 이렇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만져보는 거예요.
동글동글. 하루에 날짜를 정해서 하시면 좋아요. 1년 중에 한 달에 뭐 6월, 오늘이 만약에 6월 달이다, 6월 1일이다, 그러면 6월 1일, 매달 1일. 그래서 밤톨 같은 게 있는지, 도토리 같은 게 있는지, 느낌, 도토리 만져보셨잖아요. 그런 느낌 살펴보시면 좋고요. 미국에 이런 조사가 있어요. 유방암을 제일 먼저 진단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라는 설문조사에 1번이 허스번, 남편이 더 빨리 진단합니다. 이상한데? 근데 우리는 남편이 1일까요? 안타깝게도 아니었습니다. 누굴까요? 유방암을 진단하는 제 부인. 아들, 딸. 아들, 딸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들 목욕탕 가시잖아요. 때밀이. 그쵸. 세신사 분들이 제일 많이.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 보면은 우리 저 목욕하다가 때밀이 아줌마가 여기 와보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아요. 이게 때를 밀다가 이렇게 딱 미는 게 그거거든요. 이렇게 밀잖아요. 이렇게 밀다가 뭐가 만져지는 거예요. 이렇게. 돌다가만. 그래서 하여간 진단을 빨리 하시고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적절히 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유방암의 자가 진단법으로는 가슴에 멍울이 만져지거나 피부 표면이 변하거나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후 유방암의 진단 방법으로는 유방 촬영 검사와 초음파 검사, MRI 검사 등이 있습니다. 유방암의 치료법. 유방암 제1치료는 수술하는 건데요. 수술은 마음이 아파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유방을 다 절제하는 수술, 부분 절제하는 수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그 드라마나 TV, 영화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보면 항암 치료 많이 들어보셨죠? 정식 명칭은 항암 화학요법, 보조적 항암 화학요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종류는 여러 가지예요. 해조류에서 나온 항암제도 있고요. 최근에는 버섯에서 나온 항암제도 있고, 그런 자연에서 오는 추출물에서 오는 항암 치료도 있지만은 되게 화학물질들이 많고요. 가장 치료는 이겁니다. 자라나는 세포라고 그랬잖아요. 암 치료가. 그 자라나는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자라나는 세포들이 있죠. 지금 늙어서 죽을 때까지 자라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머리, 카락. 우리 머리카락 계속 나잖아요. 맞아요. 계속 나죠. 계속 손톱도 자라잖아요. 우리 손톱 깎잖아요, 계속. 팔톱도 나잖아요. 계속 자라요. 자, 그러면 이런 항암 치료들이 걔네들까지 공격을 해요. 자라난 세포들까지. 그래서 머리가 빠집니다. 입안이 헙니다. 또 토하기도 하는 게 장 점막이 헐어버리니까 토하기도 하고. 손톱도 변해요. 손톱도 까맣게 변해요. 그런 부작용이 있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이런 항암 치료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유방암의 치료법으로는 유선 조직 전부를 절제하고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는 전절제술과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시키고 전이를 막는 항암 치료가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 이런 암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기에 진단해서 예방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예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을 이겨내는 예방법. 제가 이 환자분들한테 항상 얘기할 때 뚱뚱해지지 마라. 비만해지지 마라.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거를 저도 웃으면 안 되는데 이게 너무 제가 이런 말씀 항상 드리는데 항상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뚱뚱하기 때문에 이래 보여도 사실 관리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비만은 원인이 있죠. BMI가 5, 보통 한 20대 초반이 이제 BMI라고 그래서 그 비만 지수가 있는데요. 그 지수가 5가 증가할 때마다 암이 보통 10에서 20% 정도 확 증가합니다. 사실은 늘 죄송스럽게 저는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살을 많이 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병원에서만 생활을 하다가 여기 와서 느낀 건데요. 너무 많이 웃었어요. 웃음도 네. 좋은 치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의학적으로 확실히 드러난 건 없지만 웃음, 좋은 웃음, 행복한 것도 분명히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주.
음주도 사실은 어떤 암의 경우에는 음주가 관련이 없을 수도 있고요. 어떤 암은 확실하게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음주도 확실한 발암이자이기 때문에 음주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체중 관리를 통해 비만을 피하는 것은 물론 술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겠고요. 행복한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라는 것 기억해 두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암 국가에서 등록된 암 검진을 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게 바로 몸을 챙기는 거예요. 국가 암 검진은 여러분들 2년에 한 번씩 하는 검사예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검사인데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 당뇨, 빈혈, 간 기능, 신장 기능 이런 검사도 하지만 40세 이후에는 위암 검진, 그다음에 자궁경부암 검진, 유방암 검진 이런 검진이 들어가고요. 추가적으로 50세가 넘어가면 대장암 검진 추가적으로 할 수 있고 이제 간암 검진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간암 검진까지 추가해서 이렇게 5개 5대암 검진을 나라에서 무료로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께서는 병원에 가셔서 신청만 하시면은 검진을 받아보셔야 돼요. 나라에서 공짜로 해주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복지 혜택을 드리는 거니까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가암 검진 대상으로는 만 40세 이상부터 위암, 간암, 여성의 경우 유방암까지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고요.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부터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이라면 누구나 무료 검진이 가능하답니다. 오늘 왕방마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네네. 저희가 준비한 작은 검사가 있는데요. 이건 지금 실제로 갑상선 초음파라고 하고 네. 실제로 갑상선 암을 진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왕방마을 주민들을 위해 명의가 준비한 아주 특별한 선물이 있다는데요. 병원에서만 진료받을 수 있었던 갑상선 초음파 검사입니다. 어머님 중에 혹시 꼭 갑상선이 아니어도 몸에 혹이라든지 보시고 싶은 데 있으시면 보시면 돼요. 먼저 병원에 가기 힘든 주민부터 검사를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작은 물혹들이 보입니다. 이런 물혹들은 악성이 아닌 양성 질환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켜보시는 추적 관찰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되니까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우리 어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네. 위로 고개를 쭉 드시고요. 쭉 드세요, 어머니. 어깨. 풍이 와갖고 이쪽으로 잘 못 쓰죠. 현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경동맥도 자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보시면서 네. 갑상선도 같이 보시고. 네, 고맙습니다. 예. 풍으로 고생한 어머니, 과연 검사 결과는? 경동맥, 갑상선이 있는 자리인데 요 안에 보면 검은 게 하나 보입니다. 네. 이거 이제 갑상선 낭종이라고 보는 양성 질환이에요. 1cm 조금 안 되는데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근데 1cm가 넘어가면 조직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모양이 나빠 보이지 않나요? 아니니까. 예, 그래서 추가적인 검사는 필요 없어요. 나중에 그러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다시 한번 이렇게 검사를 원래 최소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 보셔야 되는데 오셔요. 어머니 3개월이나 6개월 뒤에 다시 한번 또 검사 받으러 가셔야 된대요. 네, 지금은 괜찮으신데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으로 가시면 되는데 병원으로. 네.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역시 어머님들이 병원을 자주 다녀서 그런지 들어놓을 때는 누구보다 편하게 들어놓고 계세요, 진짜. 너무 잘하세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갑상선이 없네요.
지금 이 부위는 네. 기관지고요. 네. 폭폭폭 움직이고 있는 갑상선 혈관들이 경동맥 혈관들입니다. 경동맥 이 부위가 원래는 갑상선이 있어야 될 자리인데 현재는 갑상선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갑상선이 없는 상태지요. 수술 잘 받으셨고 현재는 갑상선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갑상선 기능 약을 드시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머님 약 드시고 계시죠? 네. 괜찮으세요? 네. 없어요. 어머니 괜찮으시죠? 다행이네. 다행히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네요. 지금처럼만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건강한 농촌을 위한 특급 강연. 농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명의보감은 계속됩니다.